비행기 이륙 60초 전 나는 탑승구 앞에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전송 시간은 3분 전. 사진 속에서 강태준은 강남의 최고급 산부인과 복도에 서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은 팔에 걸치고 흰색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내가 선물한 파텍 필립 시계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허리를 살짝 숙인 채 두 손으로 분만실 문틀을 짚고 있었다. 옆얼굴의 선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고 미간은 천자로 찌푸려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긴장할 때만 짓는 표정이었다. 결혼 3년. 나는 그가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고 냉소 짓는 것을 보았고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리는 것도 보았지만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분만실 안에는 임유라가 있었다. 그의 소꿉친구, 그의 첫사랑, 그가 10수년간 마음에 품어온 사람, 지금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있었다. 김비서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더 왔다. 어조는 조심스러웠다. 사모님, 임유라 씨 방금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연분만 예상됩니다. 부사장님은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시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려 하십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가볍게 웃었다. 방해하지 말라고. 오늘은 3월 15일. 나와 강태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다. 아침에 그가 집을 나설 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 저녁 약속 있으니 기다리지 마. 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다. 현관불도 끄지 않은 채 문은 요란하게 닫혔다. 그때 나는 주방에 서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송이버섯을 직접 굽고 있었다. 기름 온도는 딱 맞았고 송이버섯 조각은 팬 위에서 자글자글 소리를 냈다. 향긋한 냄새가 식당 전체에 퍼져나갔다. 식탁에는 새로 산 리넨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에는 내가 사흘 전 네덜란드에서 항공으로 공수해온 흰 장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송이버섯을 다 굽고 본차이나 접시에 담아 소스를 뿌려 식탁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혼자 앉아 3시간을 기다렸다. 음식은 식었고 장미는 조용히 피어 있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김비서와의 채팅창을 열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3분 후 사진이 도착했다. 분만실, 임유라, 출산, 세 단어가 한데 엮여 마치 녹슨 칼처럼 날카롭진 않지만 둔탁하게 심장을 찔러왔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위에 음식을 하나하나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송이버섯, 레드와인 비프 스튜, 은대구 스테이크, 블랙 트러플 파스타, 모두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모두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마지막 접시를 비웠을 때 쓰레기통이 가득 찼다. 주방의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불빛 아래 서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가장 안쪽 옷장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6개월 전 박 변호사가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안에는 7건의 공증서, 3건의 은행 거래 내역, 2개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그리고 서명된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합의서 마지막 장, 강태준의 이름은 아직 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6개월 동안 나는 마치 외부인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내가 직접 쌓아 올린 성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파리로 가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탑승하실 KE901편 비행기의 탑승을 시작합니다. B23번 탑승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공항의 조명은 매우 밝았다. 차가운 백색광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오가는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내 곁을 지나갔다. 어떤 이는 바쁜 걸음으로, 어떤 이는 배웅 나온 사람과 아쉬운 포옹을 나누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끌고 탑승구로 향했다.
탑승구의 줄은 점점 짧아졌고 앞 사람들은 하나둘 탑승권을 찍고 탑승교 저편으로 사라졌다.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탑승권을 직원에게 건넸다. 스캐너에서 삑하는 맑은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내 엄지손가락이 인스타그램의 공유 버튼을 눌렀다. 전송 성공.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다. 전원이 꺼지는 애니메이션은 하얀 원이 반바퀴 돌고는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 3년도 완전히 어두워져야 했다. 나는 탑승교로 들어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방송원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K901편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하시는 하윤서 승객님, 신속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탑승교 안에서 울리며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한 사람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VIP 병동. 강태준은 분만실 밖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구두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빠르고 불안한 리듬으로 울렸다. 10수 초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분만실 문을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걷기를 계속했다. 김 비서는 3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실시간 검색어를 3번이나 확인했다. 또 3번을 더 확인했다. 1위 JN그룹 강태준 회장 혼외자 출산 논란.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3위 하윤서 이혼 발표. 3개의 검색어 뒤에는 모두 짙은 붉은색의 폭발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 김비서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보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노란색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나왔다. 얼굴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태준 씨, 축하드립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들이에요. 3.2kg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다. 아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묻어 있었다. 나 아들 생겼다. 그는 아기를 품에 안고 동작은 서툴렀지만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한 손으로는 아기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강보 밑을 감쌌다. 아기가 그의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가느다란 칭얼거림을 냈다. 강태준은 더욱 환하게 웃으며 김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김비서, 내 아들 좀 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김비서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얼굴에는 기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다. 마치 영안실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눈가는 심지어 붉어져 있었다. 김비서?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래? 김비서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서 쥐어짜는 듯 했다. 부사장님, 휴대폰 좀 보십시오. 무슨 휴대폰? 내가 애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강태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시선은 다시 아기에게로 돌아갔다. 손가락으로 아기의 작은 주먹을 살짝 건드렸다. 착하다. 아빠 해봐. 부사장님. 김비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모님께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하셨어요. 강태준의 동작이 돋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방금 전의 미소가 남아있었지만 그 미소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얼굴에 박제되어 기괴하게 보였다. 무슨 소리야? 김비서가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은 위를 향해 있었고 눈부시게 밝았다. 강태준은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다. 그의 시선이 화면에 닿는 순간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JN그룹 강태준 회장 혼외자 출산 논란. 실시간 검색어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실시간 검색어 3위, 하윤서 이혼 발표.
그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윤서의 인스타그램을 클릭했다. 9장의 사진, 첫 번째 사진, 그들의 혼인관계 증명서. 붉은 배경의 증명사진 속 그는 무표정했고 그녀는 눈과 입이 활처럼 휘어지게 웃고 있었다. 두 번째부터 7번째 사진, 그와 이뮤라가 함께 있는 각종 증거들, 호텔을 함께 드나드는 CCTV 캡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블랙박스 영상, 이뮤라의 산부인과 검진 기록지, 아버지란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뒷모습까지. 8번째 사진, 이혼 합의서. 9번째 사진, 한 줄의 글.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오늘로 끝입니다.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길. 다시 만날 날을 묻지 마세요. 개시 시간 1분 전. 리그램은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30만, 좋아요는 100만을 돌파했다. 강태준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언제부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걸려온 전화로 가득 찼다. 아버지 강대철 회장의 전화였다. 그가 받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최명이었다. 이어서 3번째, 4번째, 5번째, 이사회, 주주들, 언론사. 전화는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휴대폰이 그의 손 안에서 미친 듯이 진동하며 손바닥이 저려왔다. 말도 안 돼. 강태준이 중얼거렸다. 알 리가 없어. 그는 다시 그 분만실 밖 사진을 보았다. 촬영 각도는 복도 다른 쪽 끝 창문 위치였다. 그가 분만실 문틀을 짚고 있는 전경을 완벽하게 담을 수 있는 각도. 이 각도. 그는 갠 고개를 돌려 김비서를 보았다. 눈빛은 마치 독을 품은 듯했다. 김비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입술이 떨려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부사장님, 저는 사모님께서 비켜! 강태준은 아기를 간호사 품에 거칠게 떠넘겼다. 간호사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황급히 아기를 고쳐 안으며 강태준 씨 하고 소리쳤다. 강태준은 이미 돌아서서 뛰쳐나가고 있었다. 구두가 병원 복도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다. 그는 비상구 문을 밀치고 소방 계단을 따라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3계단을 한 번에 무릎이 난간에 부딪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하윤서는 떠나면 안 된다. 그가 병원 정문을 뛰쳐나갈 때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실시간 검색어 페이지에서 하윤서의 그 게시물 리그램 수는 초당 수천 건의 속도로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줍지 않았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엔진을 걸었다. 타이어가 바닥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방향은 공항이었다. 속도계 바늘이 0에서 80으로 튀어오르는데 단 3초가 걸렸다. 그리고 그 순간 KE-901편 비행기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차 작아지고 있었다. 하윤서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VIP 병동. 강태준이 병원 정문을 뛰쳐나갈 때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 났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1초도 멈추지 않았다. 뒤따라 나온 김비서가 허리를 숙여 액정이 깨진 휴대폰을 주었다. 깨진 화면 위로 실시간 검색어 페이지는 계속 새로 고침되고 있었다. 하윤서의 그 게시물. 리그램은 이미 50만을 돌파했고 댓글 수는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김비서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차장 방향을 보았다. 강태준의 검은색 마이바흐의 후미등이 한번 번쩍이고는 병원 정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만 보였다. 분만실 문 앞, 간호사는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했다. 그녀는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고 또 텅 빈 복도를 쳐다보았다. 입을 벌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냥 가버렸다고? 분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임유라가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의 잔머리는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입술은 힘을 너무 많이 준 탓에 보랏빛을 띠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미소. 그녀는 강태준의 아들을 낳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JN그룹 미래의 안주인이었다. 태준 씨는요? 임유라의 목소리는 허약했지만 다급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태준 씨 어디 있어요? 아기는요? 아기 봤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그녀 앞으로 데려갔다. 표정이 복잡했다. 임유라는 손을 뻗어 아기를 받아들었다. 쭈글쭈글한 작은 얼굴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다. 입가의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아빠는? 아빠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복도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임유라는 마침내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간호사의 회피하는 눈빛, 김비서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액정은 깨졌지만 계속해서 진동하는 그 휴대폰. 왜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무슨 일 있었어요? 김비서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깨진 화면에 휴대폰을 건넸다. 화면은 깨졌지만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JN그룹 강태준 회장 혼외자 출산 논란. 실시간 검색어 2위, 강태준 내연녀 출산 현장 포착. 실시간 검색어 3위, 하윤서 이혼 발표. 임유라의 손가락이 갑자기 오므라들었다. 아기가 그녀 품에서 불편한 듯 칭얼거렸다. 그녀는 빠르게 하윤서의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구장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다. 호텔을 함께 드나드는 CCTV 캡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블랙박스 영상, 자신의 산부인과 검진 기록지, 강태준의 이름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강태준이 분만실 밖에서 서성이던 뒷모습, 촬영 시간은 불과 20분 전. 누가 찍었어? 임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거 누가 찍었냐고. 누가 저 여자한테 보낸 거야. 김비서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마는 온통 식은땀이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임유라가 그를 돌아보았다. 눈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너야? 너지. 그렇지. 임유라 씨, 저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배은망덕한 개자식. 임유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기가 놀라 와앙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오늘까지 오기 위해 몇 년을 보냈는지 알아.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 쳤다.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다. 산모님, 방금 출산하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임유라는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몸이 허약한 탓에 팔은 중간쯤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갑자기 터져 나와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품 안의 아기를 보았다. 아기는 크게 울고 있었고 작은 얼굴은 새빨갛게 부어올랐다. 작은 손발을 마구 버둥거렸다. 내 아빠는 가버렸어. 임유라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볍고 공허해졌다. 마치 혼잣말 같았다. 그 여자를 찾아갔어. 넌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를 쫓아갔다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를 받아들려 했다. 산모님, 아기가 너무 우니 제가 먼저 데려가서 우유를. 꺼져. 임유라는 아기를 단단히 껴안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굵은 방울로 떨어져 강보를 적셨다. 강태준.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세 글자를 내뱉었다. 목소리는 마치 이새에서 새어나오는 듯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낳아줬는데 넌 안아보지도 않고 도망갔어.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져 김비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윤서가 널 다시 받아줄 것 같아? 임유라는 아무도 없는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마치 이미 사라진 강태준과 대화하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내 체면을 땅바닥에 쳐박고 걔한테나 줘버렸어. 강태준, 넌 끝났어. 너희 JN그룹도 끝났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마지막에는 날카로운 비명으로 변했다. 복도 전체가 그녀의 메아리로 가득 찼다.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누군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기의 울음소리, 임유라의 비명소리, 휴대폰의 끊임없는 진동소리가 산부인과 복도에서 뒤죽박죽으로 섞였다. 김비서는 구석에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를 슬쩍 확인했다. 박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단 4글자였다. 일이 성사되었습니다. 잔금은 입금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에서 23km 떨어진 공항고속도로 위에서 강태준의 검은색 마이바흐가 차들 사이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속도계는 140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손마디는 튀어나왔으며 손등의 푸른 힘줄이 꿈틀거렸다. 앞차들은 하나둘 그의 뒤로 밀려났다.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누군가 창문을 내리고 그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는 들리지 않는 듯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하윤서. 그는 이를 악물고 이 이름을 되뇌었다. 3년. 그녀는 그의 곁에서 3년을 말없는 식물처럼 조용히 있었다. 그와 다툰 적도 없고 그 앞에서 운 적도 없었다. 심지어 그에게 냉대받을 때조차 그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설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 결혼이 그녀에게도 그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그녀가 그의 체면을, JN그룹의 체면을 전 국민 수천만 명 앞에 갈갈이 찢어 던져놓고 불을 질러버렸다. 휴대폰은 깨졌지만 차량의 대시보드 화면은 살아있었다. 계속해서 알림이 떴다. JN그룹 주가 12% 폭락, 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아버지 강대철 회장님 부재 중 전화 37, 어머니 최명희 여사님 부재 중 전화 21통. 그는 대시보드 화면을 꺼버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윤서가 어느 비행기를 탔는지, 몇 시에 이륙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방금 병원을 뛰쳐나올 때 그는 곁눈으로 그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시간을 보았다. 18시 47분, 지금은 18시 53분, 6분. 그는 이미 6분을 쫓아 강태준은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 마이바흐가 2대의 대형 트럭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차체와 오른쪽 트럭 사이의 거리는 10cm도 채 되지 않았다. 트럭 운전사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렸다. 소리가 그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맴돌았다. 오늘 아침 집을 나설 때 하윤서가 주방에 서서 그를 등지고 송이버섯을 굽던 모습. 그녀는 아이보리색 홈웨어를 입고 머리는 비녀 하나로 느슨하게 틀어올리고 하얀 목덜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팬에서 기름이 자글거렸고 송이버섯 향기가 1층 전체에 퍼졌다. 그가 주방 문 앞을 지날 때 걸음을 잠시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들어와요? 그는 약속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옅어졌다가 다시 억지로 지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그는 나갔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그는 그녀가 작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었는지 그는 듣지 못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다. 그녀는 3주년이야, 태준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했다. 3주년이라고. 오늘은 3월 15일. 그들의 결혼기념일. 강태준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휘청이며 하마터면 가드레일을 들이박을 뻔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임유라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는 것만 알았고, 오늘 병원에 함께 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고, 그의 첫사랑이 그에게 아이를 낳아준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심지어 분만실 밖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가서 하윤서에게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돈 한 뭉치, 집 한 채, 품위 있게 끝내주자고. 그런데 결과는 그녀가 먼저 그를 품위 있게 끝내버렸다. 강태준이 갑자기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경적이 길게 울리며 고속도로에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하윤서, 그는 거의 소리치듯 외쳤다. 거기서 차는 미친 듯이 앞으로 돌진했다. 마침내 길가에 공항 표지판이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5km. 그는 다시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제3장. 공항으로의 추격. 공항고속도로 위. 검은색 마이바흐의 속도는 이미 160km/h에 달했다. 강태준의 시선은 앞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고 두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는 땀으로 흥건했다. 차 안의 에어컨은 분명 켜져 있었지만 그의 등은 흠뻑 젖어 있었다. 흰색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어 끈적거리고 불쾌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단 하나의 장면만이 맴돌았다. 하윤서가 주방에서 송이버섯을 굽던 뒷모습, 아이보리색 홈웨어, 느슨하게 틀어 올린 머리, 하얀 목덜미, 그리고 그 말 3주년이야. 강태준은 이를 악물었다. 턱선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차량 대시보드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계속해서 떴다. 그는 아까 화면을 껐지만 알림음은 끌 수 없었다. 몇 초마다 띵 하는 소리가 마치 바늘처럼 그의 신경을 찔렀다. 띵. JN그룹 주가 15% 폭락. 띵. 이사회 박 이사님 부재 중 전화. 띵. 아버지 강대철 회장님 부재 중 전화 42통. 띵. 어머니 최명희 여사님 음성 메시지 도착. 그의 손이 떨리며 실수로 음성 메시지를 열었다. 최명희의 목소리가 차량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 날카로웠다. 강태준, 너 미쳤니? 온 세상이 우리 JN그룹 비웃는 거 안 보여? 내 아버지 혈압 200까지 올라서 지금 구급차 불렀어.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즉시. 돌아와. 음성이 끝났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3초도 안 되어 또 띵 소리가 났다. 또 다른 음성 메시지. 역시 최명이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깔려 있었다. 이를 악문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들아, 엄마가 딱 한 가지만 묻자. 임유라, 그 애가 내 애 맞니? 강태준은 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앞을 향했다. 공항 터미널의 윤곽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은회색 건물이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고 빽빽한 불빛들이 마치 도시 가장자리에 웅크린 거대한 짐승 같았다. 내비게이션이 알렸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까지 3km에 으츠그마. 그는 다시 엑셀을 밟았다. 차가 공항 고가도로로 진입할 때도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커브길에서 타이어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고 차체가 살짝 기울었다. 원심력이 그의 몸을 차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공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제2여객 터미널이라는 큰 글자가 눈부시게 빛났다. 18시 59분. 하윤서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지 12분이 지났다. 강태준은 터미널 출발층 입구에 차를 그대로 세웠다. 타이어가 시멘트 바닥에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는 차문을 밀치고 뛰쳐나갔다. 선생님, 입구의 보안 요원이 놀라 급히 뒤쫓아왔다. 선생님, 여기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강태주는 보안 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미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제2여객 터미널 출발 로비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거대한 항공편 정보 전광판이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빽빽한 숫자와 알파벳이 계속해서 바뀌었다.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끌고 오갔고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체크인 카운터에 줄을 서 있었다. 안내 방송원의 목소리가 넓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로스앤젤레스로 가시는 K-17편 비행기, 지금 탑승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가시는 SQ-607편 비행기는 기상 악화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강태주는 로비 중앙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장 재킷은 차에 두고 왔고 흰색 셔츠 소매는 여전히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다.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뛰느라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사냥당한 맹수처럼 보였다. 눈은 충혈되었고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누군가 그를 알아봤다. 저 사람 JN그룹 맞아. 실검에 뜬 그 불륜남. 세상에,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내연녀 애 낳는 거 옆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디 봐봐. 휴대폰이 들어 올려졌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다. 강태주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미친 듯이 항공편 정보 전광판을 훑고 있었다. 18시, 19시, 파리행 비행기. 그는 찾았다. K901, 목적지. 파리샤를 드골. 예정 출발 시간. 19, 5. 탑승구. B23. 상태. 탑승 중. 네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쥐어짜인 것 같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떠나지 않았어. 그는 다리를 들어 뛰었다. 출발 로비에서 B23 탑승구까지는 보안 검색대, 면세구역 긴 복도를 지나야 했다. 보통 걸음으로 15분은 걸리는 거리였다. 강태준은 뛰었다.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매 걸음마다 무겁게 울렸다.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다. 그는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밀치고 세워져 있던 광고판을 쓰러뜨렸다. 광고판이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고 한 청소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목구멍에서는 쇠 맛이 나는 단내가 났다. B23 탑승구 표지판이 보였다. 200m, 100m, 50m. 그가 탑승구 구역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B23 탑승구는 텅 비어 있었다. 탑승구 직원이 카운터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이 헝클어진 남자가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선생님, 무슨 괜히 혼드랄 it? 강태주는 거의 소리치듯 외쳤다. 파리행 비행기요. 탑승해야 합니다. 직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K901편 탑승구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강태주는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몸이 휘청했다.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원래의 목소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전광판에는 탑승 중이라고 직원이 머리 위에 정보 전광판을 가리켰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K901편의 상태가 방금 탑승 중에서 마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간은 1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항공기 문이 방금 닫혔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리가 느껴졌다. 비행기는 곧 푸시백을 시작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뒤로 그를 찍으며 따라오던 사람들이 도착했다. 휴대폰을 높이 들고 카메라를 그의 뒷모습에 고정했다. 누군가 속삭였고,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했고, 누군가 웃었다. 놓쳤네. 꼴 좋다. 후회해도 늦었지. 라이브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 다들 캡처해 캡처. JN그룹 회장 공항 질주, 올해의 명장면이다. 강태준이 갑자기 돌아섰다.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밀치고 대합실의 유리벽으로 달려갔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활주로는 조명에 비쳐 대나처럼 밝았다. 대한항공도장의 보잉 777기가 견인차에 의해 천천히 탑승 게이트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기체의 항공사 로고가 조명 아래 붉고 희고 푸른빛으로 반짝였다. 꼬리 날개에 KE901이라는 편명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태준은 두 손으로 유리를 짚었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그 비행기가 점점 탑승 게이트를 떠나 유도로로 향하는 것을, 점점 멀어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날개 끝에 항행등이 깜빡이며 마치 차가운 눈동자가 밤의 어둠 속에서 그를 향해 윙크하는 것 같았다. 윤서야, 그의 입술이 유리에 닿았다. 내뱉은 뜨거운 숨이 차가운 유리 표면에 하얀 김으로 서렸다. 휴대폰은 병원에 떨어뜨렸고 차는 출발층 입구에 버려져 있고 온 세상이 그의 웃음거리를 보고 있고 아버지는 분노로 구급차에 실려갔고 회사 주가는 15%나 폭락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서서 하윤서의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하는 것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발소리는 매우 가벼웠다. 그의 등 뒤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부사장님, 김비서의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김비서가 무언가를 건넸다. 새 휴대폰이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통화 중 화면이 떠 있었다. 상대방의 이름은 박 변호사였다. 하윤서 사모님의 위임을 받은 박 변호사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시선이 그 휴대폰 화면에 돋았다. 그는 휴대폰을 받아 귀에 댔다. 전화기 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조는 냉담할 정도로 평탄했다. 강태준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윤서 씨의 위임 변호사 박진우입니다. 제 의뢰인께서는 귀하와의 이혼 관련 모든 사안을 저에게 전권 위임하셨습니다. 관련 서류는 내일 오전 9시 정각 JN그룹 본사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의뢰인께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무슨 말입니까?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3년 동안 당신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먹어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차린 음식은 전부 버렸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뚜뚜 하는 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강태준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창밖으로 K2901편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가속하고 기수를 들었다. 기체가 가볍게 지면을 박차고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꼬리 날개의 항행등이 깜빡이며 점점 작아져 마침내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속이 텅 빈 조각상처럼. 등 뒤의 사람들은 여전히 촬영하고 있었고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미친 듯이 올라갔다. 잡았냐? 잡았냐? 못 잡음, 뱅기 떴음. 웃겨 죽겠네. 재산도 잃고 사랑도 잃고. 언니들 쌤통이다를 화면에 도배하자 강태준은 이 소리들을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복적으로 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이제부터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거라고. 그는 눈을 감았다. 이 말을 차가운 유리에 기댔다. 3주년이야 태준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을 때 그는 떠났다.
대합실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휴대폰이 작은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찼고 카메라는 모두 유리창 앞에 그 남자를 향해 있었다. 누군가는 심지어 라이브 방송의 후원 기능을 켰다. 화면에는 선물 이펙트가 현란하게 터졌다. 로켓, 카니발, 스포츠카가 연이어 나타났다. 채팅창은 빽빽하게 화면을 거의 가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바로 JN그룹 회장님이십니다. 방금 공항에서 3K물을 질주했지만 결국 아내의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웃겨 죽겠네. 내연녀에 나을 땐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뭘 쫓아간다고. 언니 진짜 잘했어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알거지로 만드세요. 근데 저 남자 진짜 잘생기긴 했다. 그러니까 바람필 자본이 있지. 강태준은 이 소리들에 귀를 막았다. 그는 유리창 앞에 서서 이 말을 차가운 유리에 기댄 채 두 눈으로 그 활주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KE-901편 비행기는 이미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고 밤하늘에는 몇 개의 희미한 별과 활주로 위에서 차례로 꺼져가는 유도등만 남아있었다. 김비서는 그의 등 뒤 3걸음 떨어진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강태준의 뒷모습을 한 번 보고 또 점점 늘어나는 인파를 한 번 보았다. 이마의 땀은 닦아도 계속 솟아났다. 그는 반걸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부사장님, 밖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가시죠. 차가 아직 출발층에 있는데 보안팀에서 지금 안 빼면 견인하겠다고 합니다.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김비서는 이를 악물고 조금 더 다가갔다. 부사장님, 회장님, 병원에서 방금 연락 왔는데 혈압이 230까지 올라서 지금 응급 처치 중이라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당장 돌아오시라고. 이 말이 바늘처럼 강태준의 고막을 찔렀다. 그의 몸이 살짝 떨렸다. 마침내 반응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인파가 순간 술렁였다. 돌아섰다. 돌아섰어. 세상에 눈이 왜 저렇게 빨개. 울었나 봐. 진짜 울었네. 강태준의 눈은 정말로 붉었다. 운 것이 아니라 핏줄이 안구 전체에 퍼져 마치 불에 탄 황무지처럼 보였다. 메마르고 타들어가고 생기라고는 없었다. 그의 이마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어깨 뒤로 넘어가 있었다. JN그룹의 회장, 이 도시에서 가장 젊고 가장 귀한 비즈니스계의 신성, 지금 이 순간 물에서 건져 올린 떠돌이 개처럼 처량했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이마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조용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두 무릎이 대합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닿았다. 인파의 소음이 갑자기 멈췄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조차 순간 멈칫했다. 김비서는 온몸이 굳었다. 입을 벌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유리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거대한 통유리창을 마주하고 창밖에 텅 빈 활주로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마주하고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두 손은 몸 옆에 늘어뜨린 채 주먹을 꽉 쥐어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다. 그가 무릎 꿇은 대상은 이 사람들이 아니었고 이 카메라들이 아니었고 이 구경꾼들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떠나버린 그 비행기에게, 비행기 안에 그가 3년 동안 저버린 그 여자에게, 주방에서 버려진 그 음식들에게, 오늘 아침 그가 듣지 못한 그 말, 3주년 이하에게 무릎 꿇은 것이었다. 찍었어? 찍었냐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와, 이 스토리 드라마보다 더하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이 다시 폭발했다. 무릎 꿇었네. 꿇으면 뭐해? 3년 동안의 냉대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나? 언니들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남자들은 무릎 꿇을 때가 제일 연기 잘함.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이긴 한다. 힘들다고. 내연녀에 나을 땐 안 힘들었나 보지?
강태준은 꼬박 3분을 무릎 꿇고 있었다. 3분 후 그는 일어섰다. 일어서는 동작은 매우 느렸고 무릎이 굳은 듯 몸이 한번 휘청이고 나서야 바로 섰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곧장 김비서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손에서 새 휴대폰을 받았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99+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모두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하윤서. 하지만 그 메시지들은 그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다. 그가 김비서의 휴대폰으로 하윤서의 SNS에서 캡처한 것들이었다. 3년. 꼬박 3년. 모든 게시물이 그와 관련이 있었다. 첫 번째 게시물. 3년 전 3월 15일 사진은 레드와 인잔을 든 손. 배경은 장미꽃잎으로 가득 찬 식탁. 글은 단 2글자. 신혼. 그때 그녀는 마크에게 시집 왔고 눈빛은 와인잔 속의 레드와인보다 더 빛났다. 두 번째 게시물. 같은 해 6월 사진 속에는 까맣게 타버린 송이버섯 한 접시. 형편없는 모양새. 글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처음 해봤다. 실패. 그는 먹지 않겠다고 그냥 도우미 아주머니께 다시 해달라고 하라고 했다. 하지만 난 분명히 봤다. 그의 눈에 살짝 스친 웃음을. 더 연습해야지. 세 번째 게시물. 같은 해 추석.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 사진. 송이버섯도 소고기도 생선도 있었다. 플레이팅은 정교했고 보기 좋았다. 글은 오늘 내가 만든 음식. 그가 마침내 한 젓가락 먹었다. 딱 한 젓가락. 하지만 먹었다. 뒤에는 웃는 이모티콘 3개가 붙어 있었다. 네 번째 게시물. 그해 겨울. 사진은 없고 글 한 줄만 있었다. 오늘 그가 속이 안 좋다고 했다. 4시간 동안 죽을 끓였다. 그는 한 숟가락 먹고는 너무 싱겁다고 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 다시 끓이라고 했다. 아주머니가 끓인 것도 그는 먹지 않았다. 내가 끓인 걸 내가 다 마셨다. 사실 싱겁지 않았는데 정말로. 5번째, 6번째, 7번째. 강태준은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렸다. 모든 게시물 아래에는 댓글이 있었다. 공통된 친구들의 농담, 그녀의 절친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가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 하지만 하윤서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답글을 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기록하고 있었을 뿐이다. 조용히 오직 그녀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이 결혼을 기록하고 있었다. 뒤에서 두 번째 게시물은 3개월 전. 사진은 이혼 합의서 표지. 글은 없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오늘 18시 46분. 사진도 글도 없었다. 단 하나의 위치 태그만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치 태그 아래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표시한 거리가 있었다. 파리까지 923km. 강태준은 그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나왔고 쉬고 건조해서 우는 것보다 더 듣기 괴로웠다. 그는 몇 번 웃다가 눈가가 시큰해졌고 웃다가 휴대폰을 쥔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웃다가 등을 구부렸다. 마치 칼에 찔린 짐승처럼. 923개. 그는 이 숫자를 읊조렸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나한테서 멀어지려고 9,000km 밖으로 스스로를 유배 보냈구나. 김비서는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는 척할 뿐이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김비서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눈가는 새빨갰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가자. 그는 단 2마디만 하고 몸을 돌려 터미널 출구로 걸어갔다. 인파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그의 뒷모습을 쫓았다. 출발층 입구까지 계속 쫓아왔다. 강태준의 마이바흐는 아직도 입구에 서 있었다. 차가 비뚤어져 있었고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열쇠는 시동장치에 꽂힌 채였다. 한 보안 요원이 차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가 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선생님,
2차,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한 뭉치를 보안요원 손에 쥐어주었다. 견인해 가세요. 어디든. 말을 마치고 그는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김비서가 급히 운전석 문을 열고 엔진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제2여객터미널을 떠났다. 뒤에 인파는 여전히 촬영하고 있었고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계속 올라갔지만 강태준은 이미 볼 수 없었다. 그는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밖의 가로등이 하나하나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김비서는 백미러로 힐끗 보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다. 사실 그는 말했다. 3주년이야 태준아. 강태준은 마침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9,000km 상공위에서 9,000km 밖의 파리를 향해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고 있었다.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VIP 병동. 임유라는 침대에 누워 두 눈으로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아기는 간호사가 데려갔고 병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다. 수액병의 액체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고 침대 머리맡의 모니터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를 냈다. 복도에서는 이따금 간호사의 발소리와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 자세로 거의 20분을 있었다. 강태준이 뛰쳐나간 순간부터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베개를 던지고 침대 옆 탁자의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부터 그녀는 조용해졌다. 마치 고인물처럼 조용했다.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베개 옆에 던져져 있었다. 화면은 아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볼 용기가 없었다. 그 실시간 검색어들을 볼 용기가 없었고 그 댓글들을 볼 용기가 없었고 온 국민 수천만 명이 자신을 어떻게 욕하는지 볼 용기가 없었다. 내연녀, 첫사랑, 여우 같은 년, 계량녀. 그녀는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쓸지 알았다. 그녀, 임유라는 이 도시의 사교계에서 수년간 살아남았다. 여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지 못했다. 언젠가 자신이 여론의 중심이 될 줄은 그녀는 더더욱 생각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을 터뜨린 사람이 하윤서일 줄은 하윤서, 그 여자는 임유라의 기억 속에서 늘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강태준과 결혼한 3년 동안 어떤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사교계 파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JN그룹의 연말 파티에도 몇 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쩌다 사진이 찍혀도 고개를 숙이고 강태준의 뒤를 따랐다. 옷은 수수했고 미소는 옅었다. 마치 언제든 흩어질 연기 같았다. 임유라는 단 한 번도 그녀를 경계한 적이 없었다. 평범한 집안, 그럭저럭 괜찮은 외모, 온순한 성격의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JN그룹 사모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그녀, 임유라야말로 강태준과 함께 자란 사람이고 그가 처음으로 손을 잡은 소녀이고 그가 취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었다. JN그룹 사모님 자리는 원래 그녀의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기다렸고 천천히 계획했고 천천히 강태준을 다시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했다. 3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심야 전화, 수많은 우연을 가장한 식사 자리, 수많은 실수로 잘못 보낸 척한 메시지 캡처로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조금씩 강태준을 다시 자기 곁으로 도참했다. 작년 6월 그녀는 임신했다. 임신 확인서를 받은 날 그녀는 거울을 보며 10분 내내 웃었다. 이 아이만 있으면 강태준은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지 못했다. 하윤서는 흩어지는 연기가 아니었다. 하윤서는 3년 동안 숨겨온 칼이었다. 칼이 칼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 날카로움을 모른다. 칼이 일단 뽑혀 내리칠 때는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병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산모님,
아기 우유도 먹였고 트림도 시켰습니다. 지금 아주 잘 자요.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이뮤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그 노란색 강보에 쌓인 작은 몸에 쌌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10달을 품고 꼬박 8시간을 진통하며 낳은 아들. 그녀는 손을 뻗어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기는 단단히 쌓여 있었고 작은 얼굴만 드러나 있었다. 피부는 아직 쭈글쭈글하고 붉은기가 돌았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작은 콧방울이 숨을 쉴 때마다 살짝 움직였다. 입은 살짝 벌어져 분홍색 혀끝이 보였다. 이뮤라는 고개를 숙여 그를 보았다. 눈가가 갑자기 축축해졌다. 내 아빠는 가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네가 막 태어났는데 네 아빠는 다른 여자를 쫓아갔어. 아기는 깊이 잠들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했다. 널 한 번 더 안아주지도 않았어. 이뮤라의 눈물이 떨어져 강보에 작은 짙은 세 권을 만들었다. 널 간호사 손에 떠넘기고 가버렸어. 마치 중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듯이. 간호사는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랐다. 위로해야 할지 나가야 할지.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다. 최명희였다. 강태준의 어머니, JN그룹 회장의 부인, 사교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최명희. 그녀는 짙은 녹색 투피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 넘겼고 화장은 마치 이사회에 참석하려는 듯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그녀를 배신했다. 강태준과 꼭 닮은 그 눈에 거의 분출할 듯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JN그룹의 경호원 2명이 따랐다. 이뮤라는 그녀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품 안의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최명희의 목소리는 얼음 창고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넌 자격 없어.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이뮤라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차가운 칼날처럼 이뮤라의 얼굴에서 품 안의 아기에게로 또 아기에게서 그녀의 얼굴로 옮겨갔다. 아이는 태준 씨 아이예요. 이뮤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확실해요. 최명희는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아기의 강보를 확 젖혔다. 임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뭐 하시는 거예요? 최명희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얼굴을 아주 자세히 보았다. 눈썹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귀 모양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보를 다시 덮어주고 몸을 바로 세웠다. 태준이 어릴 때랑 닮긴 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닮으면 뭐해. 사생아는 우리 JN그룹 족보에 오를 수도 없어. 임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태준 씨가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 최명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너랑 결혼하겠다고? 널 우리 집안에 들이겠다고? 임유라, 너 제정신이야? 우리 JN그룹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뭔데? 남자 셋을 거치고 사생아 셋을 낳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해. 임유라는 온몸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명희는 냉소하며 경호원에게서 서류 한 뭉치를 받아 임유라 앞에 이불 위로 던졌다. 내 눈으로 직접 봐. 내 그 더러운 과거. 사람들이 다 파헤쳐놨으니까. 임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 뭉치를 집었다. 첫 페이지는 어떤 홍콩 재벌주 씨에게서 온 내용 증명이었다. 내용은 임유라가 2019년에 낳은 딸의 양육비 청구였다.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떤 부동산 재벌 정 씨와의 합의서였다. 내용은 입막음 비용. 정 씨 회장의 사생아에 대한 모든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법원 소환장이었다. 원고는 어떤 펀드 매니저 오 씨의 아내. 사유는 혼인 파탄. 3개의 서류. 3명의 아이. 3명의 다른 남자. 임유라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서류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흩어졌다. 거짓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 거짓말이야. 이건 하윤서가 꾸민 짓이야. 날 망치려고 조작한 거라고. 조작? 최명희는 더욱 차갑게 비웃었다. 이 서류들의 공증번호는 전부 사법부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해. 그런데 조작이라고? 임유라. 네가 우리 JN그룹 법무팀을 핫바지로 보는 모양이구나. 임유라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기가 그녀 품에서 꼼지락거리며 가느다란 칭얼거림을 냈다. 최명희의 시선이 다시 그 아기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마치 아주 다루기 힘든 물건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지만 냉기는 더욱 심했다. 아이는 JN그룹에서 데려간다. DNA 검사 후에 확실히 태준이 핏줄이면 우리 집안에서 책임지고 키울 거야. 하지만 너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넌 평생 우리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라. 네가 낳은 아이는 널 이모라고 부를 거고 평생 그 아이 앞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말을 마치고 최명희는 손을 뻗어 임유라의 품에서 아이를 그대로 뺏어갔다. 임유라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아이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방금 출산한 그녀는 팔 하나 제대로 들 힘도 없었다. 두 명의 경호원에게 가볍게 제압되어 침대에 눕혀졌다. 안 돼. 내 아이 데려가지 마. 임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찢었다.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았다고. 이럴 순 없어. 최명희는 아기를 안고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가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가 낳았지. 네가 얘를 낳을 때 얘 아빠는 다른 여자를 쫓고 있었어. 네가 얘를 낳을 때 온 세상이 널 내연녀라고 욕했어. 네가 얘를 낳을 때 JN그룹 주가는 수십억이 증발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잔인했다. 임유라. 네가 이 아이에게 가져다 준 건 태어난 첫날부터 치욕뿐이야. 병실 문이 닫혔다.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리고 아기의 희미한 칭얼거림도. 임유라는 침대에 탄더했다. 두 손은 여전히 아이를 뺏으려 뻗은 자세 그대로였다.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고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와 베개를 적셨다. 강태준. 그녀는 목구멍에서 비명을 쥐어짰다. 목소리는 마치 찢어진 천 같았다. 강태준. 복도의 간호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임유라의 비명소리는 VIP 병동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오늘 밤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강태준은 도망갔고 아이는 뺏겼고 그녀의 과거는 속속들이 파헤쳐져 마치 배가 갈라진 생선처럼 수천만 명 앞에 전시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하윤서, 그녀가 단 한 번도 경계하지 않았던 그 여자. 임유라의 비명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간헐적인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흐느낌도 멈췄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쳐다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30분 전과 똑같이 단지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다. K901편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하윤서는 좌석에 기대어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호박색 액체가 잔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고 기포가 잔 밑에서부터 한 줄기씩 올라와 조명 아래 잘게 부서지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마시지 않았다. 그저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 기포들이 하나하나 터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비행기는 이미 순항 고도에 도달했고 창밖의 구름층은 달빛 아래 은백색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평탄하고 광활했다. 마치 다른 세계의 지면 같았다. 달은 낮게 떠 있었고 둥글고 밝았다. 구름 바다 전체를 푸르게 비추고 있었다. 승무원이 다가와 허리를 살짝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침대를 준비해 드릴까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완전히 수평인 침대로 변형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안 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승무원이 물러났다. 하윤서는 샴페인을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십수시간 동안 꺼져 있던 휴대폰. 지금 손에 쥐니 차갑고 묵직했다. 그녀는 검은 화면을 보았다. 엄지손가락이 전원 버튼 위에 멈췄다가 2초 후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부팅 애니메이션은 한입 베어 문 사과. 하얀 사과 로고가 검은 배경 위에서 서서히 밝아졌다. 몇 초 후 홈 화면이 나타났다. 알림창의 숫자에 그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부재중 전화 137통, 문자 메시지 99 플러스 개, 카카오톡 99 플러스 개. 그녀는 먼저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새벽 1시 22분에 온 것이었다. 발신자는 강태준. 하윤서 어디야? 마침표도 물음표도 없었다. 마치 황급히 던져진 글자 조각 같았다. 두 번째 메시지 1시 23분. 전화 받아. 세 번째 메시지 1시 24분. 제발. 네 번째 메시지 1시 25분. 윤서야. 그의 이름만 있었다. 다른 글자는 없었다. 하윤서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결혼 3년 동안 강태준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윤서야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하윤서 씨라고 불렀다. 결혼식이 끝난 후 꼬박 한 달 동안 그랬다. 나중에 그녀가 그냥 이름 불러도 돼요 라고 말하고 나서야 하윤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성까지 붙여 세 글자.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부르듯 정중하게.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만 부른 것은 단 두 글자. 윤서야.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매우 옅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했다. 1시 30분. 나 4시간째 공항에 앉아 있어. 1시 35분. 가라고 하는데 안 갔어. 1시 40분. 다음 파리행 비행기 표 샀어. 내일 오후 3시 비행기야. 1시 45분. 네가 그 비행기에 있는 거 알아.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 내가 갈게. 하윤서의 손가락이 멈췄다. 다음 비행기. 그가 다음 파리행 비행기 표를 샀다고.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었다. 강태준의 대화창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수는 47개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메시지 전송 시간은 어젯밤 7시 3분. 그녀가 휴대폰을 끈 지 10분도 안 된 시간이었다. 하윤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무슨 뜻이야? 제대로 설명해. 그 사진 김비서가 너한테 보낸 거지. 그렇지. 그 자식 매수한 거야? 언제부터 조사한 건데? 약 20분 후. 병원에서 나왔어. 공항 가는 길이야. 전화가 안 돼. 일부러 그런 거지. 그렇지.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지마. 3년이야. 말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게 어딨어. 얼굴 보고 얘기할 기회는 줘야지.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개자식인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야. 사과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건 아니잖아. 하윤서, 듣고 있어? 그러면 안 돼. 하윤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술은 차가웠고 기포가 혀끝에서 터졌다. 살짝 시큼하고 살짝 달콤했다. 퍼스트 클래스의 샴페인은 승무원이 특별히 추천한 빈티지 와인이었다. 프랑스 북동부의 최고급 포도원에서 생산되었고 모든 병에 고유 번호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술을 몰랐다. 이 3년 동안 그녀는 많은 것을 배웠다. 텅 빈 저택에서 혼자 저녁 먹는 법을 배웠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아래서 미소 짓는 법을 배웠고 언론에서 강태준과 임유라의 사진을 찍었을 때 못 본 척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술을 배우지 못했다. 오늘 밤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꽤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어도 그 메시지들을 볼 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다. 역시 강태준이었다. 전송 시간은 새벽 3시 정각. 나 공항이야.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제2여객 터미널 출발 로비에 통유리창이 있었다. 창밖은 심야의 활주로였고 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고 있었다. 유리에는 사진 찍는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 유리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뻗고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목에 걸려 있었고 셔츠는 심하게 구겨져 있었다. 그 남자는 강태준이었다. 그가 앉아 있는 곳은 십수시간 전 그가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윤서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일을 했다. 강태준의 대화창을 왼쪽으로 살짝 밀었다. 화면에는 붉은색 버튼이 나타났다. 채팅방 나가기.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 붉은색 버튼 위에 0.5초도 채 머물지 않고 눌렀다. 대화창이 사라졌다. 그녀와 강태준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마치 잘린 실처럼 가볍게 끊어졌다. 하윤서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샴페인을 들어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다. 승무원이 지나갈 때 그녀는 빈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한 잔 더요. 승무원은 잠시 놀랐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님.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샴페인이 다시 채워졌다. 하윤서는 잔을 들어 창밖의 구름바다를 향해 가볍게 들었다. 그녀는 무엇에 건배하는 걸까? 이 3년에 주방에서 송이버섯을 굽던 자신에게, 버려진 그 음식들에게, 답장 없는 그 SNS 게시물들에게, 오늘 아침 그가 듣지 못한 그 말에게, 그녀를 9,000km 밖으로 데려다준 이 비행기에게, 공항 바닥에 앉아 넥타이가 비뚤어진 그 남자에게, 끝에 그리고 시작에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곡선이 점점 커져 마지막에는 크고 밝은 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미소가 되었다. 그녀는 웃었다. 웃다가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은 없었다. 한 방울도. JN그룹 본사. 이사회 긴급회의. 시간은 새벽 4시. 보통 이 68층짜리 유리 건물은 이 시간에 경비원과 청소부만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주차장에서부터 로비, 엘리베이터까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10여 대가 서 있었고 차량 번호는 하나같이 앞자리였다. 모두 이사들의 차였다. 로비의 경비원들은 꼿꼿하게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48층 회의실. 분위기는 끓기 직전의 냄비 같았다. 이사회 멤버 12명이 모두 모였다. 누군가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급하게 걸친 티가 났다. 누군가는 아직 홈웨어를 입고 그 위에 코트를 걸쳤다. 누군가 앞에 재떨이에는 이미 담배꽁초가 7, 8개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은 강대철, JN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 강태준의 아버지. 비서에 따르면 강 회장은 실시간 검색어가 터진 직후 혈압이 230까지 치솟아 구급차가 바로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했고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 사람은 강태준.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는 회장으로서, 이 모든 일의 원흉으로서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들어온 사람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최명이었다. JN그룹 부회장이자 강대철 회장의 아내, 강태준의 어머니.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병원에서의 그 짙은 녹색 투피스가 아니라 검은색 비즈니스 정장이었다. 머리는 다시 틀어 올렸고 화장도 다시 했다. 립스틱은 핏빛처럼 어두운 붉은색이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 뒤에는 비서 2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따랐다. 최명희는 회의 테이블에 상석, 강대철의 자리로 걸어가 앉지 않고 의자 뒤에 서서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다. 시선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여러분, 회장님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오늘 이사회는 제가 대신 주재하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최명희는 JN그룹에서 결코 장식품이 아니었다. 강대철이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강산의 절반은 그녀가 함께 일군 것이었다. 이 자리에 있는 이사들 중 적어도 3명은 과거에 그녀에게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강대철보다 더 무게가 있었다. 먼저 주가부터 말씀드리죠. 최명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마치 정밀 기계가 데이터를 읽어주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 7시 3분, 즉 하윤서의 인스타그램이 올라온 지 16분 후부터 JN그룹 주가는 절벽식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전 마감 기준 JN그룹 시가총액은 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해외 증시가 개장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5조 원. 3시간 만에 5조 원이 사라졌다. 다음은 여론입니다. 최명희는 비서에게서 서류 한 부를 받아 펼쳤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개 중 우리와 관련된 것이 6개입니다. 강태준 혼외자 출산, JN그룹 회장 내연녀 출산, 하윤서 이혼 발표, JN그룹 주가 폭락, 이뮤라 사생아 흑역사, 강태준 공항 무릎,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다음. 모든 플랫폼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우리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다. 우리 JN그룹이 창립 37년 만에 이렇게 유명해진 적은 처음이군요.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마케팅 담당 박 이사였다. 최 부회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대응입니다. 즉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은 합성이고 악의적인 루머라고 사진은 진짜입니다. 최명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박 이사는 입을 벌렸다가 뒷말을 삼켰다. CCTV 캡처도 진짜고 블랙박스 영상도 진짜고 산부인과 기록지도 진짜입니다. 분만실박 사진도 진짜고요. 최명희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모두 제 아들이 한 짓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진짜예요.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러니 부인할 생각은 마세요.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최명희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부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라니요? 다른 이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어떻게 분리한다는 말씀입니까? 2가지 방향입니다. 최명희는 손가락 2개를 세웠다. 첫째, 강태준의 개인적인 행위는 JN그룹과 무관하다는 것. 오늘부로 성명을 내고 강태준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독립조사팀을 꾸려 그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장부 사이에 교차점이 있는지 전면 조사할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둘째, 임유라.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인 정보를 전부 퍼뜨리세요. 그녀의 사생아 소송, 그녀의 입막음 합의서, 그녀와 그 남자들과의 경제적 관계. 우리가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파헤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은 여론의 초점을 JN그룹에서 그 여자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누군가 망설였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도 방금 아이를 낳았는데 최명희는 말한 사람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는 우리 JN그룹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내가 낳으라고 시킨 건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그 끝이 어떤 결과일지도 알아야겠죠. 회의실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명희가 계속 말을 이어가려 할 때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섰다. 들어온 사람은 강대철이었다. 그는 휠체어를 타지도 누구의 부축을 받지도 않았다. 그는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의 환자복을 입고 그 위에 짙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왼쪽 손등에는
아직 수액 주사를 맞은 흔적인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하얗고 잿빛에 가까웠다. 입술에는 핏기라고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두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마지막까지 타오르는 숯불 두 덩이 같았다. 그의 뒤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초조한 얼굴로 낮은 목소리로 설득하고 있었다. 회장님, 아직 혈압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강대철은 단 두 마디만 했다. 나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둔탁한 망치가 테이블을 내리치는 것 같았다. 의사는 입을 열었다가 결국 물러나 문을 닫았다. 강대철은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최명희가 한 걸음 비켜섰다. 그가 앉았다. 모두가 따라 앉았다. 강대철의 시선이 천천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은 비어있는 그 의자에 내섰다. 강태준의 자리. 그놈은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놈 어디 있냐고 물었다. 최명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락이 안 됩니다. 휴대폰은 깨졌고 차량 위치 추적도 꺼놨습니다. 김비서 말로는 마지막으로 본 게 새벽 2시 공항에서였다고 합니다. 공항. 강대철은 이 단어를 되뇌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건조하고 귀에 거슬렸다. 마치 사포가 나무판을 긁는 소리 같았다. 잘났군. 아주 잘났어. 나 강대철의 아들이 여자 하나 쫓겠다고 공항에서 개처럼 무릎을 꿇어 온 세상에 라이브로 중계되면서 5조 원, 37년의 업적. 그놈이 3분 무릎 꿇어서 5조 원을 날려먹었어. 그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다. 물컵이 튀어 올랐다가 넘어지며 물이 테이블에 쏟아졌다. 당장 끌고 와. 묶어서라도 끌고 오라고. 그놈이 또 그 여자 찾아가기만 해봐. 내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이 갑자기 휘청했다. 최명희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강대철의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단단히 잡고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입술이 격렬하게 떨리고 얼굴의 핏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사라져 잿빛으로 변했다. 여보, 최명희의 목소리가 변했다. 의사 불러. 빨리 의사 불러.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뛰쳐나가 의사를 불렀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누군가 허둥지둥 강대철을 의자에서 부축해 바닥에 평평하게 눕혔다. 최명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는 그의 머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강대철의 눈은 아직 떠 있었다. 천장을 노려보며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최명희가 귀를 갖다 댔다. 그녀는 들었다. 강대철이 말한 것은 그 역정놈. 의사가 뛰어들어왔고 간호사가 응급 장비를 밀고 뒤따랐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응급실로 변했다. 심전도 모니터에 삐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그 사람, 강태준은 공항 대합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 창에 등을 기대고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뻗고 넥타이는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손에는 파리행 비행기 표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비행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탑승까지는 아직 10시간이 남았다. 그는 아버지가 응급 처치 중이라는 것을 몰랐고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이사회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더더욱 하윤서가 이미 그의 카카오톡을 차단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단 한 가지만 알았다. 그녀를 찾아가야 한다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녀 앞에 가야 한다고. 강남 최고급 산부인과 VIP 병동. 새벽 5시. 창밖의 하늘은 아직 어두컴컴한 남색이었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깜빡였다. 병실에는 침대 옆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흐릿한 노란 불빛이 침대에 누운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임유라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자세로 꼬박 하룻밤을 보냈다. 최명희가 아이를 데려간 후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울고 물건을 부쉈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정제 주사를 놓아주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약효가 사라진 후 그녀는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숨쉬는 시체처럼 휴대폰은 다시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안색은 매우 좋지 않았다. 출산 후의 실혈로 피부는 종이처럼 하얗고 눈가는 움푹 패였으며 입술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건조했다. 눈물은 한 방울도 없었다. 그녀는 실시간 검색어를 보고 있었다. 온 세상이 그녀를 욕하고 있었다. 임유라 사생아 이토픽은 이미 실시간 검색어 3위까지 올라왔다. 누군가 10년 전 그녀와 그 홍콩 재벌과의 소송을 들춰냈다. 누군가 그녀의 대학 시절 그 부동산 재벌 정 씨와의 사진을 찾아냈다. 누군가는 심지어 그녀가 과거에 어떤 병원에서 첫 아이를 낳았던 입원 기록까지 파헤쳤다. 아이의 출생증명서 4번까지 아버지란에 적힌 이름은 강태준이 아니었다. 하나하나 전부 사실이었다. 그녀가 10년 동안 숨겨온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속속들이 파헤쳐졌다. 이뮤라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무표정하게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한참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잠이 덜 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해받은 듯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장 변호사님. 임유라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저예요. 임유라.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상대방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같았다. 임유라 씨. 지금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알아요. 임유라의 시선은 여전히 천장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제 아이를 뺏겼고 제 이름은 인터넷에 걸려 하룻밤 내내 조리돌림 당했어요. 제가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이 전화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당신 일 봤습니다. 실검도 뉴스도 다 봤어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3가지입니다. 임유라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둔한 칼이 돌을 가는 소리 같았다. 첫째, JN그룹을 아동 불법 탈취로 고소하세요. 아이는 제가 낳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제 곁에서 아이를 데려갈 어떤 권리도 없어요. 최명희가 경호원을 데리고 병실에 쳐들어와 아이를 뺏어간 전 과정은 병원 CCTV와 간호사 증언이 있습니다. 고소하면 백전백승이에요. 장 변호사는 저편에서 빠르게 타이핑했다. 키보드 소리가 타다닥 울렸다. 둘째, 강태준을 혼인빙자가는 및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고소하세요. 우리 관계는 3년 동안 지속됐고 모든 증거가 있어요. 카톡 대화, 이체 내역, 호텔 숙박 기록, 통화 녹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혼외동거 관계였어요. 소송 요건은 충분합니다. 장 변호사의 키보드 소리가 멈췄다. 임유라 씨. 그의 목소리가 신중해졌다. 정말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당신과 강태준 사이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JN그룹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소송에 대응할 겁니다. 알아요. 그런데도요? 셋째. 임유라가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냉담할 정도로 평온했다. 강태준 명의의 JN그룹 주식 10%를 아이 양육비로 요구할 겁니다. 안 주면 이 아이의 DNA 샘플을 언론사에 보내서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JN그룹의 손자가 그들이 훔쳐온 아이라는 걸. 전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장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그 자신도 모르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임유라 씨, JN그룹 주식 10%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현재 JN그룹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건 3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알아요. 계산해 봤어요.
임유라가 말을 받았다. 마치 오늘 날씨 좋다는 듯한 어조였다. 미쳤군요. 미쳤다고요? 임유라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병실에 울려 퍼졌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 같았다. 장 변호사님, 제가 강태준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지 아세요? 전 14살에 그 사람을 만났고 20살에 사귀었고 22살에 그의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그가 말했죠. 유라야, 기다려줘. 집에 얘기하고 너한테 청혼하러 갈게 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를 해외로 보내버릴 때까지 기다렸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옆에 이미 하윤서가 있었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10년을 사랑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결혼식장 밖에서 그가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걸 지켜보는 기분. 장 변호사는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가 다시 날 찾아왔어요. 하윤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가문 때문에 한 정략 결혼이라고 마음속에는 나 하나뿐이라고 했죠. 믿었어요. 다시 그와 3년을 만났어요. 또 3년을 기다렸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이제 제가 그의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의 법적 아내는 그를 망신시키고 도망갔고 그의 어머니는 쳐들어와 내 아이를 뺏어갔어요. 그 본인은요? 공항에서 하룻밤을 무릎 꿇고 다음 파리행 비행기 표를 사서 그 여자를 쫓아가겠다고요. 임유라는 눈을 감았다. 10년 장 변호사님. 10년을 기다린 결과가 그가 공항에서 다른 여자를 쫓아 무릎 꿇는 거였어요. 제가 아직도 뭘 신경 쓸 것 같으세요? 돌이킬 여지요? 전화기 저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3가지 소송 요청 기록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소장 작성해서 오후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임유라 씨, 한 가지는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말하세요. 일단 이 3가지 소송이 동시에 시작되면 당신은 여론에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당신을 욕하는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일부는 당신을 동정하고 있어요. 나쁜 남자에게 버림받은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강태준을 소송하면 그건 당신이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3년 동안 만났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법적으로 당신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임유라가 눈을 떴다. 내가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임유라는 휴대폰을 베개 옆에 두고 몸을 돌려 창문을 향했다. 창밖의 하늘이 남색에서 점차 회색빛으로 변하고 멀리 고층 빌딩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휘어졌다. 미소가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곡선이었다. 강태준. 그녀의 목소리는 연기처럼 가벼웠다. 하윤서를 되찾고 싶다고? 좋아, 법원 소환장 받아보면 그때도 쫓아갈 힘이 남아있는지 보자고. 그녀는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산모님, 무슨 일이세요? 퇴원 수속해주세요. 간호사가 멍해졌다. 산모님, 어제 막 출산하셔서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퇴원 수속 하라고 했어요. 임유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간호사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 나갔다. 임유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가장자리를 짚고 2 발을 바닥에 디뎠다. 허벅지 안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었다. 새벽의 첫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임유라는 그 빛을 향해 조용히 한마디 했다. 하윤서, 넌 내 체면을 갈갈이 찢어서 걔한테나 줘버렸지. 하지만 너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찢어진 체면도 다시 붙일 수 있다는 걸. 네가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우리 한번 보자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현지 시각 새벽 6시 KE-901편 비행기는 대서양 상공의 구름을 뚫고 안정적으로 활주로에 착륙했다. 창밖에 파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활주로 양옆의 불빛은 옅은 안개 속에서 몽롱한 주황빛으로 번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터미널의 불빛은 드문드문했다. 마치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가 반쯤 뜬 눈 같았다. 하윤서는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끌고 탑승교를 걸어 나왔다. 그녀는 샤를드골 공항 도착 로비에서 잠시 멈춰 고개를 들어 정보 전광판의 시간을 확인했다. 파리 시각 6시 12분, 한국 시각 12시 12분, 12시간 전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공유 버튼을 눌렀다. 12시간 후 그녀는 9km 밖에 파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파리의 공기는 차가웠다. 2월의 새벽은 센 강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머금고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와 섞여 있었다. 도착 로비의 바게트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누군가는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까치발을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회색 목도리를 두른 한 노인이 구석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다. 아코디언 소리는 유유히 울려 퍼졌다. 그녀가 이름을 모르는 프랑스 민요였다. 사람 사는 냄새. 이번에는 그녀와 관련이 있었다. 하윤서는 캐리어를 끌고 공항문을 나섰다. 택시를 잡았다. 그녀의 프랑스어는 더듬거렸지만 택시기사는 주소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택시가 순환 고속도로에 들어설 때 파리의 새벽빛이 마침 옅은 안개를 뚫고 나왔다. 센 강이 왼쪽으로 구불구불 흘러갔고 강 위의 유람선은 아직 불을 켜고 있었다. 에펠탑의 윤곽이 옅은 금빛 새벽 속에서 점점 선명해졌다. 하윤서는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이쳐 그녀의 이마 잔머리를 날렸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보고 프랑스어로 무언가 말했다. 그녀는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뜻을 짐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녀가 대답했다. 네. 차는 마레 지구의 한 오스만 양식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다. 이것은 그녀가 3개월 전 박 변호사를 통해 미리 구입해둔 부동산이었다. 6층 작은 철제 발코니가 딸려 있었다. 발코니에 서면 생루의 섬과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이 보였다. 그때 살 때는 그녀가 정말로 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샀다. 마치 그녀가 모든 일을 하듯 먼저 퇴로를 마련해두고 갈지 말지를 결정했다. 아파트 열쇠는 박 변호사에게 있었지만 그는 어제 이미 사람을 시켜 열쇠를 아래층 빵집에 맡겨두었다. 하윤서는 빵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흰 앞치마를 두른 통통한 여자가 진열장에 갓 구운 크루아상을 놓고 있었다. 버터와 아몬드 향기가 확 풍겨왔다. 따뜻하고 향긋했다. 통통한 여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웃으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건넸다. 프랑스어로 줄줄이 말했다. 하윤서는 단 2단어만 알아들었다. 박과 6층. 그녀는 열쇠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하고 캐리어를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나선형의 나무 계단이었다. 세월에 닳아 반질반질 윤이 났다. 난간의 철제 장식은 정교하고 낡았다. 그녀의 하이힐이 계단을 밟으며 매 걸음마다 똑똑 소리를 냈다. 좁은 계단통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6층. 오른쪽 문.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다. 40제곱미터 정도. 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흰색 벽, 원목 바닥, 거실에는 철제 발코니로 통하는 롯디창이 있었다. 가구는 그녀가 인터넷으로 고르고 박 변호사가 사람을 시켜 미리 배치해둔 것이었다. 옅은 회색 패브릭 소파, 둥근 오크 식탁, 라탄 의자 2개, 주방 조리대에는 새 커피 머신과 흰색 도자기 식기 세트가 놓여 있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찬장에는 물건들이 가득했다. 파스타, 올리브유, 통조림, 보르도 레드와인 몇 병,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얼그레이 차 한 통. 박 변호사의 세심함은 돈을 더 줄만 했다. 하윤서는 캐리어를 침실 문 앞에 두고 로디창 앞으로 걸어가 발코니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센 강의 물기와 멀리 빵집에서 풍겨오는 버터 향을 품고 그녀는 발코니로 나가 두 손으로 철제 난간을 잡고 멀리를 바라보았다. 파리가 그녀의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회색빛 지붕, 미색 벽, 멀리 생루이 섬의 플라타너스는 아직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는 이미 연두색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센 강은 새벽빛에 부서지는 금빛으로 반짝였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탑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침 그때 종이 울렸다. 댕, 댕, 댕. 6번 울렸다. 6시,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그녀. 하윤서는 눈을 감았다. 햇살이 얼굴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꺼내보았다. 박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단 한 줄. 도착했어요? 그녀는 답장했다. 네, 도착했어요. 박 변호사가 또 한 통 보냈다. JN그룹 어젯밤 시총 5조 원 증발. 강대철 회장 이사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하룻밤 응급처치. 최명희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 강태준 회장 모든 직무 정지 성명 발표. 임유라는 오늘 아침 퇴원, 변호사 선임해서 JN그룹 고소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하윤서는 다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또 한 통 보냈다. 강태준 회장, 오늘 오후 3시 파리행 비행기 표 샀습니다. 항공편은 K9040, 도착 예정 시간은 파리 시각 내일 아침 6시 반입니다. 하윤서는 이 메시지를 보았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타이핑했다.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박 변호사,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나게 두세요. 박 변호사, 오게 두세요. 나를 찾게 하고 내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타이핑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문을 닫아버릴 테니까. 박 변호사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보냈다. 하윤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캐리어를 열고 안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갈아입을 옷 몇 벌, 플랫슈즈 한 켤레, 여권 한 권, 은행 카드 한 장, 그리고 그 누런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사본, 재산 이전, 공증서, 그리고 JN그룹 주식 15% 보유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침실 금고에 넣고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링산 이후 3월 15일 결혼기념일이자 그녀가 떠난 날 비밀번호 설정을 마치고 그녀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 머신을 켰다. 기계가 낮은 굉음을 냈고 커피 향기가 금세 아파트 전체에 퍼졌다. 그녀는 조리대에 기대어 손에 그 흰색 도자기 컵을 들고 창밖의 파리가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아래층 거리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배달 트럭이 빵집 앞에 멈췄고 기사가 바게트가 담긴 상자를 가게 안으로 옮겼다. 맞은편 꽃집이 문을 열고 있었다. 주인은 안경 쓴 할머니였고 튤립이 담긴 통을 길가로 내놓았다.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새벽빛 속에서 선명하게 빛났다. 하윤서는 커피를 들고 발코니로 나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알림음이 아니라 전화 벨소리였다.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강태준. 그녀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보았다. 첫 번째 벨소리, 두 번째, 세 번째. 그녀는 끊지 않았지만 받지도 않았다. 전화는 10수번 울리고 나서 자동으로 끊겼다. 10초도 안 되어 또 울렸다. 역시 그였다. 하윤서는 커피 잔을 들고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휴대폰이 몇 번이고 울리는 것을 들었다. 벨소리는 시스템 기본음이었다. 경쾌하고 반복적인
파리의 새벽 새소리와 섞여 기묘하게 조화로웠다. 전화가 5번째 울리고 나서 멈췄다.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다. 강태준, 나 공항이야. 오후 3시 비행기. 내일 아침에 파리 도착해. 안 만나줘도 괜찮아. 내가 찾을게. 하윤서는 다 보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발코니 난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는 뜨거웠고 썼다. 그녀는 설탕을 넣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파리. 다음 날 새벽 6시 15분. 샤를 드골 공항. K29 1040편 비행기가 정시에 착륙했다. 강태준은 탑승교를 가장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이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언제 샀는지 모를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 짙은 회색 바지, 그 위에 감색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면도는 했고 머리도 다시 정리했다. 그날 공항에서 무릎 꿇었을 때의 처참한 모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그를 배신했다. 살짝 붉어진 그 눈에 핏줄이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퍼져 있었다. 그는 비행기에서 13시간을 눈을 붙이지 못했다. 자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이 자동으로 재생되었다. 그녀가 주방에서 송이버섯을 굽던 뒷모습, 그녀의 SNS에 있던 단 한 번도 답장 받지 못한 기록들, 그녀가 탑승구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13시간, 그는 오는 내내 생각했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이혼할 수 없었다. 그는 반드시 하윤서를 되찾아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태준은 도착 로비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하윤서의 아파트 주소를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그 주소는 그가 꼬박 하룻밤을 새워 박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몇 단계를 거쳐 겨우 알아낸 것이었다. 박 변호사는 처음에는 주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JN그룹의 연간 법률 고문 계약을 교환 조건으로 내걸고 나서야 상대방이 입을 열었다. 택시는 파리의 새벽 거리를 달렸다. 어제 하윤서가 갔던 것과 같은 길이었다. 순환 고속도로, 센 강은 왼쪽에, 에펠탑은 새벽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휴대폰 화면의 그 주소만을 마치 구명밧줄을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말의 지구의 그 오스만 양식 아파트 건물. 택시가 건물 아래에 멈췄다. 강태준은 요금을 내고 차 문을 열었다. 파리의 차가운 새벽 바람 속에 섰다. 그는 고개를 들어 6층을 보았다. 그 작은 철제 발코니. 발코니에는 하얀색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무슨 품종인지 모를 꽃이 새벽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로디창은 닫혀 있었고 미세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다. 안에서는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안에 있다. 그는 알았다. 그녀는 바로 저 안에 있다. 강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아파트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나선용 계단, 나무 계단, 난간의 철제 장식, 그의 구두가 계단을 밟으며 매 걸음이 무거웠다. 건물 전체에 들릴 정도로 3층, 4층, 5층, 6층, 그는 그 문 앞에 섰다. 오른쪽 문, 흰색 나무 문, 입쇠 문패는 세월에 닳아 빛났다. 그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응답이 없었다. 다시 3번 더 세게 두드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강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그는 그녀가 안에 없을까봐 두려웠고 더 두려운 것은 그녀가 안에 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하윤서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신호음이 아니었다. 꺼진 상태도 아니었다. 연결되었다. 뚜뚜. 매소리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편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주 가볍고 평온한 윤서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서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 내 문 앞이야.
침묵. 안에 있는 거 알아. 여전히 침묵. 문 좀 열어줘.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딱 한 번만 얘기 끝나고 그래도 내가 가길 원하면 바로 갈게. 전화기 저편에서 마침내 소리가 들렸다. 말소리가 아니라 발소리였다. 아주 가벼운 발소리. 멀리서부터 가까이. 문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흰색 나무 문이 아니었다. 문에 달린 작은 창문이었다. 오래된 아파트의 환기용으로 쓰이는 작은 철제 창문. 가로 세로 20cm 정도. 문의 상단에 박혀 있었다. 작은 창문이 한 뼘쯤 열렸다. 하윤서의 눈이 그 틈새 뒤에 있었다. 그 눈은 매우 평온했다. 냉담한 평온함도 아니고 분노를 억누른 평온함도 아니었다. 마치 호수 같은 진정한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그를 3초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창문을 닫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태주는 손으로 문을 짚었다. 이마를 차가운 나무 문에 기댔다. 윤서야, 내 말 좀 들어줘. 문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가볍고 선명하게. 강태준 씨. 그가 친고개를 들었다. 듣고 있어. 문 뒤는 2초간 조용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말하듯이 3년 전 3월 15일 난 당신과 결혼했어요. 그날 난 3개월 동안 준비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베일에는 백합 99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죠. 당신이 베일을 걷었을 때 부른 이름은 임유라였어요. 강태준의 숨이 또 섰다. 신혼 첫날 밤 당신은 서재에서 잤죠. 난 당신이 피곤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당신이 임유라와 통화하느라 그랬다는 걸 2시간 동안 그만. 결혼 1주년 기념일 난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어요. 당신은 회사에 일이 있다고 나갔죠. 나중에 김 비서가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당신은 임유라의 오피스텔에 가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더군요. 그만하라고. 결혼 2주년 기념일. 당신은 집에 오긴 했어요. 하지만 서류 하나 가지러 온 거였죠. 가져가자마자 나갔어요. 난 식탁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송이버섯을 놔뒀는데 당신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강태준의 손이 문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몸 옆에 늘어뜨려진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결혼 3주년 기념일 하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러니까 그저께 난 주방에서 송이버섯을 굽고 있었어요. 당신이 문 앞을 지나갔죠. 내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들어와요? 당신은 약속 있어 라고 했죠. 내가 말했어요. 3주년이야, 태준아. 당신 못 들었죠? 들었어. 들었다고요. 하윤서가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나무 문을 뚫고 바늘처럼 강태준의 귀를 찔렀다. 들었으면서도 같잖아요. 문 밖은 조용해졌다. 강태준은 이마를 다시 문에 기댔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두 손으로 문틀을 짚었고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나왔다. 거칠고 모래 같았다. 윤서야. 미안해. 문 뒤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야. 이 3년 매일매일 너한테 잘못했어.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줘. 딱 한 번만. 무슨 기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마치 문에 바짝 붙어서 말하는 것 같았다. 강태준 씨, 당신이 원하는 기회가 뭐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길 바라나요? 나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라나요? 내가 계속 당신의 JN그룹 사모님으로 남아주길 바라나요? 강태준은 입을 열었다. JN그룹 주식 전부 내게 줄 수 있어. 임유라 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 내가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하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모든 글자가 칼날 같았다. 당신이 3년 동안의 냉대를 지울 수 있나요? 내가 혼자 먹었던 그 저녁들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올렸던 그 SNS 게시물들
당신이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게시물들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어떤 비명보다 그를 아프게 했다. 강태준 씨, 난 27개의 게시물을 올렸어요. 모두 당신과 관련된 거였죠. 당신이 좋아요를 누른 적 있나요? 댓글을 단 적 있나요? 당신은 본 적도 없어요. 당신은 내 카카오톡을 친구 추가한 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프로필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그저께 밤까지 내가 떠나고 나서야 하나하나 넘겨봤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평온해졌다. 그건 후회가 아니에요. 그저 아쉬움일 뿐이죠. 강태준의 손이 문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문 밖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문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멀어지는 윤서야. 그가 갑자기 문을 세게 쳤다. 내가 뭘 해야 해? 뭘 해야 문을 열어줄 건데. 발소리가 멈췄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강태준이 그녀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쯤 문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 몇 마디였다. 걔도 그런 집엔 안 돌아가요.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점점 더 멀어져 사라졌다. 강태준은 문 밖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파리의 새벽빛이 계단통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몸에 떨어졌다. 아래층 빵집에서 버터 향이 풍겨오기 시작했고 꽃집 할머니는 튤립을 길가로 내놓고 있었다. 센 강의 유람선이 기적을 울렸고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이 7번 울렸다. 도시는 깨어났지만 강태준의 세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비서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는 받았다. 목소리는 고장난 풍로처럼 쉬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당황스러웠다. 부사장님, 법원에서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뮤라 씨가 부사장님을 혼인빙자 간음 및 위자료 청구로 고소했고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JN 그룹 주식 가압류 신청도 들어왔습니다. 즉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휴대폰을 쥔 채 천천히 돌아섰다. 마지막으로 그 굳게 닫힌 문을 한 번 보았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나선형 계단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점점 가벼워졌다. 어제 하윤서가 올라올 때의 발소리와 똑같았다. 단지 방향이 다시는 같을 수 없었다. 6층 발코니. 하윤서는 철제 난간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설탕 없는 커피를 들고 그녀는 아래층에서 그 감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뒷모습이 아파트 건물을 나와 길모퉁이로 향하는 것을, 택시를 잡는 것을 보았다. 차가 출발하고 마레지구의 좁은 거리를 달려 한 모퉁이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썼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강태준의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3번 터치했다. 연락처 삭제 확인. 휴대폰 화면이 한 번 깜빡이고 그 이름이 사라졌다. 그녀는 휴대폰을 발코니 구석 그 하얀색 화분 옆에 던졌다.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파리의 새벽빛이 러티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맨발 등에 떨어졌다. 그 비어버린 커피 잔 속에 떨어졌다. 그녀는 캐리어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꺼내 신었다. 열쇠와 지갑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빵집의 통통한 여자가 그녀를 보고 웃으며 갓 구운 크루아상 하나를 건넸다. 버터 향기가 확 풍겨왔다. 하윤서는 받아들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바삭한 껍질이 입안에서 부서졌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했다. 그녀는 크루아상을 씹으며 문을 밀고 파리의 새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등 뒤에서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마치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다.